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평소에 집안일하면서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 잘 듣고 있어요. 남편이나 시가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개념 없는 예비 시가 때문에 파혼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당했던 걸 떠올리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이 좋아 당한 만큼 시원하게 갚아줄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여기에 상세하게 털어놔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참 강한 편이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즈음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집안 살림을 제가 책임져야 했거든요. 2살 터울의 남동생을 돌보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었죠. 남동생은 저만큼이나 일찍 철이 들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천적으로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다리가 불편했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만큼 제가 더 챙겨야 했습니다. 집에 돈이라도 많으면 좀 나을 텐데 아빠가 택시기사로 일해서 벌어오는 수입만으로는 저희 세 식구가 간신히 입에 풀칠이라 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중학생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신문소 사장님이 제 딱한 사정을 알아주신 덕분이었죠.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모범생들을 뽑아 새벽 심화반을 운영한다고 둘러댔죠. 알면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새벽 신문 배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힘들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아파트 단지를 꼭대기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자면 저절로 숨이 턱끝같이 차오르고 폐가 찢어질 것 같이 아팠죠. 그래도 온전히 제 힘으로 번 돈으로 학비도 내고 동생 간식도 사 먹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아빠는 왜 요즘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냐면서 의아해하긴 했지만 제가 알바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진 못하셨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느 날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빠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출근한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몸이 안 좋아서 그냥 들어오신 거였어요. 제가 없으니까 동생을 추궁했고 맘 약한 동생은 결국 사실대로 말해버린 거였죠. 누가 너한테 돈 벌어 오래? 어린 게 뭘 한다고 벌써부터 일을 해? 아빠는 대뜸 저를 야단치셨어요. 억울한 마음에 대들려던 저는 아빠의 얼굴을 본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울고 계셨어요.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미안하다, 준이야. 이 애비가 부족해서 우리 딸까지 고생을 시키고 정말 미안하다. 난 애비 자격도 없는 놈이야. 제게 아빠는 늘 바위처럼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빠가 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훌쩍이는 게 고작이었죠. 지금이었다면 아빠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한텐 이 세상 최고의 아빠라고 엄지를 들어줬을 텐데 말이에요.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고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신문 배달을 그만둬라. 아빠는 우리 준이가 다른 애들처럼 밖에서 뛰어놀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돈은 아빠가 더 많이 벌어올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차마 계속 일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날 이후로 신문 배달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빠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우겠다고 쉬는 날 없이 새벽까지 택시를 모셨고요. 때때로 취객들을 상대로 대리운전 알바도 뛰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난을 이겨내는 건 불가능했어요. 물가는 왜 그리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월세며 공과금이며 들어가는 돈은 왜 그리도 많은지. 게다가 저나 동생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학교에 내야 하는 돈도 들어갔죠. 진짜 저나 동생은 일찍 철이 들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욕심이 없었거든요. 브랜드 운동화나 교복 같은 건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돈 들어갈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아빠한테 학비나 수업 준비물 때문에 돈 달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너무 죄책감이 들었죠. 저랑 동생 때문에
아빠가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럴수록 얼른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빠도 더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동생 아픈 다리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온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하늘이 이런 제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걸까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아빠가 준이야, 준석아, 일어나 봐, 얼른! 하면서 저희 남매를 깨웠습니다. 잠에 취해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캄캄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이더군요. 뭐야, 아빠. 나 내 학교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깨워. 미안해. 근데 준이야, 이것 좀 봐라. 아빠, 1등이다, 1등! 이제 됐어. 너 이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다고, 임마! 뭐? 뭐가 1등이라는 거야? 전 아빠가 내민 종이 한 장을 얼떨결에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확인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바로 복권이었어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한 번 더 이월된 무려 1등짜리 복권이었죠. 이게 1등 복권이라고? 아빠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100번은 더 확인했어. 1등 맞아. 아빠는 저와 동생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도무지 현실감이 들지 않아서 꿈꾸는 것만 같았죠. 아빠 통장에 거액의 액수가 찍히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답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인생이 엄청 달라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곰팡이가 가득 핀 지하 단칸방을 탈출해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빠는 택시기사로 일하셨고 저와 동생도 평범하게 학교를 다녔죠. 아빠는 저희에게 사람이 돈이 생겼다고 갑자기 확 달라지면 못 쓴다. 살던 대로 분수를 지켜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아빠 스스로도 너무 큰 돈을 갖게 돼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의 뜻과 달리 주변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로또 1등이 됐다는 걸 할머니에게 말한 게 큰 실수였죠. 할머니는 고모와 삼촌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빠는 가족들의 빚을 전부 갚아주고 1억씩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 뒤로도 친척들은 계속해서 아빠에게 손을 벌렸어요. 아빠가 거절하면 복권 당첨되더니 사람이 변했다. 몹쓸 인간이다 하면서 욕을 해댔죠. 그동안 아빠가 도와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결국 아빠는 친척들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아빠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고민하다가 재산관리회사에 전 재산을 맡겼죠. 그리고 그 회사 담당자의 조언대로 목 좋은 곳에 상가 건물을 한 채 사고 남은 돈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아빠 스스로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재산관리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돈을 지키기 위해선 그만큼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신 거였죠. 덕분에 아빠 통장에 있던 돈은 차곡차곡 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알려준 적은 없지만 앞으로 저와 동생이 뭘 하든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 아빠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거 알지? 너희들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야 그 빛을 보는 것 같다. 준이도 준석이도 대학이든 유학이든 아빠한테 말만 해. 박사학위 딸 때까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영 공부의 소질도 흥미도 없었어요.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을 하는 동생과는 딴판이었죠. 결국 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고요. 바로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의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빨리 어른이 돼 제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반대하던 아빠도 이내 제 뜻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처음 해본 직장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에 상사분들은 저를 많이 예뻐하셨는데요. 문제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잡일을 하고 야근하는 게 안 입고 왔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저 모르게 뒤에서 수근대며 욕하더니만 급기야 나중엔 아예 대놓고 저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 먹으러 나가지도 않고요. 일적인 대화 외엔 말도 걸어주지 않았죠. 처음엔 너무 서러웠어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퇴사하면 왠지 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보란듯이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상사들이 왜 탕비실에서 혼자 밥을 먹냐고 할 때도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고 살만 찌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도시락 사다녀요. 하고 둘러댔죠. 내가 왕따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탕비실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 불쑥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누군가 했더니 영어TV에 새로 입사한 신입 직원이었어요. 준희 씨는 같이 밥 먹으러 안 가요? 네, 전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동기들 중에 제가 왕따를 당해서 밥을 혼자 먹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그 직원은 신입이라서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진짜요? 저도 오늘 속이 안 좋아서 죽 먹으려고 포장해 왔는데 같이 먹어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제 맞은편 자리에 앉더군요. 넉살이 좋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참 사람이 구김살 없이 밝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창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제 도시락을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무안할 정도로 뚫어져란 말이에요. 보다 못한 제가 왜 그렇게 보느냐고 물어봤죠. 아니, 너무 맛있어 보여서요. 어머님이 싸주신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엄마가 도시락을 싸줘요. 제가 직접 산 거예요. 우와, 진짜요? 준희 씨 요리 잘하시는구나. 저도 집밥 한번 해먹으려고 장도 보고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엄마가 사내 자식 부엌 들어오면 거기 떨어진다고 설거지도 안 시켰거든요. 어릴 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회사 때문에 혼자 자취하게 되니까 진작 요리 좀 배울 걸 후회되네요. 엄마가 매일 와주실 수도 없는 거고 시켜먹는 음식도 너무 질리고.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제 도시락을 쳐다보는데 도저히 혼자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예의상 여긴 아직 소환 안 됐는데 조금 나눠드릴까요? 맛은 보장하지 못하지만요. 하고 물었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요? 그래도 돼요? 하면서 죽뚜껑을 내밀더군요. 거기에 담아달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나눠주자마자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복스럽게 먹던지 제가 먹던 나머지 도시락도 양보해줄 정도였죠. 진짜 맛있어요. 준희 씨, 음식 솜씨가 대단한데요?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요리가 손에 익은 정도지. 그동안 제 음식을 먹어준 건 끼케야 아빠와 동생 정도였는데 다 큰 성인 남자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이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싫은 건 아니었어요. 뭔가 어색하고 떨리고 긴장된다고 해야 할까요? 저 내일 또 먹으러 와도 돼요? 그래서 해맑게 그렇게 묻는 신입 직원에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결국 전 다음날 두 사람의 몫의 도시락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예 제 것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러면 제가 너무 미안한데. 전날 먹고 남은 저녁 반찬 좀 더 담은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럼 잘 먹을게요. 그날 처음으로 그 직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었어요. 회사 상사요, 거래처 일 등 별거 아닌 얘기를 나누는데도 참 즐겁더군요.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 그 직원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제가 맛있는 저녁 살게요. 괜찮아요. 도시락 하나 더 싸운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잖아요. 전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다. 참나, 도시락 싸운 게 은혜까지 갈 일이에요? 그럼요. 제가 집밥이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어쨌든 이따 퇴근하고 다시 봐요.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어찌나 신신당부를 하는지
결국 저는 그 직원과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퓨전 한식집이라서 막걸리도 한잔했죠.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욱 허심탄회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막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는 이만 가봐야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다리를 삐끗하고 말았어요. 그대로 넘어지는 건가 싶어 눈을 질끈 감았는데 재빠르게 다가온 직원이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덕분에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확 가까워지고 말았죠. 고마워요. 저는 어색한 마음에 얼른 직원의 가슴을 밀어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 처음 입사할 때부터 준희 씨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남자 대 여자로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연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보다 2살이나 어린 남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시하니 싫지만은 않더군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선 남자와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는 회사의 비밀로 하고 불같은 연애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모든 게 저랑 정반대였습니다. 내성적이고 완벽주의자인 저와 다르게 외향적이고 호방한 면이 있었죠. 연애 경험도 풍부해서 남녀 문제에 있어선 초짜나 다름없던 저를 마치 연상처럼 리드해주기도 했어요. 남자친구를 향한 제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불안감도 커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훤칠한 외모와 싹싹한 성격 덕분에 사내에서도 알아주는 인기인이었기 때문일까요? 어쩌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직원과 농담이라도 주고받은 날이면 질투도 나고 불안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죠. 그냥 인사만 주고받은 건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인사만 주고받긴. 송대리한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고 했잖아. 굳이 그런 말을 해야 돼? 사회생활 몰라? 상사한테 그 정도 아부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왜 해? 그냥 말해 말자. 우리 사귀는 거 공개하자. 언제까지 숨길 순 없잖아. 또 그 소리야? 괜히 사람들 입도마에 올라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남자이 나보다 자기한테 더 안 좋을 거라니까? 저는 몇 번이나 남자친구한테 사내연애를 공개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저를 말렸습니다. 말로는 저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저와 헤어졌을 때 괜한 구설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팀에 전부터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던 직속 선배가 있었는데요. 동료들과 탕실에서 한참 수군대길래 들어보니 제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지호씨 여자친구 있다고 하던데? 고백해도 소용없을걸?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 두고 봐. 오늘 회식 때 술 거하게 먹여서 내가 잡아뜨릴 테니까. 송대리 참 저질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새해지더라고요. 차마 그 선배한테 직접 따지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울면서 얘기했죠. 나 더는 못 참겠어. 왜 내가 자기 여자친구라는 걸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대야 돼? 그냥 우리 사귀는 거 공개하자, 내가 알아서 다 쳐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걸로 우리 사귄다고 공표해봤자 서로 발목만 잡는 거야. 앞으로 뭘 하든 사람들은 우리를 회사에서 연애질이나 하는 애들로 볼 거라고. 남자친구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이성으로만 다스릴 수 있던가요? 결국 저는 자기 나랑 계속 만날 마음은 있는 거야? 언젠가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남들한테 알리는 걸 꺼리는 거 아니야. 하고 따져묻고 말았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런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부끄러워?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고졸 출신 경리라서? 준이야, 너 정말 왜 이래? 그래.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줄게.
우리 헤어져. 전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고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외식은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전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 연거푸 술만 들이마시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상사들이 주는 술을 받아 먹으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시선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리니 남자친구가 저를 보고 있더군요. 입모양으로 술 그만 마셔 하더라고요. 전 오기가 생겨서 보라는 듯이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뭐야, 조씨. 술 먹다 말고 갑자기 왜 일어났어? 건배사라도 하려고? 한 상사의 말에 남자친구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건반사 대신 다른 중대 발표를 좀 하려고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바라봤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와 눈을 마주친 대로 저 영업지원부 김준희 씨랑 사깁니다. 곧 결혼도 할 거예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자친구의 폭탄 고백에 사람들은 얼어붙은 것도 잠시. 이내 시끌시끌하게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다가와서 진짜 사귀는 거냐, 언제부터 사귀었냐 말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놀란 저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걸 본 남자친구가 다가와 저를 일으키더군요. 그럼 다들 저희 사이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남자친구는 그대로 저를 끌고 나가 택시를 탔어요. 전 그제야 남자친구에게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하고 물을 수 있었죠. 뭐 언제는 얘기하라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 난 자기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렇게 불안하다면 까짓거 공개연애 그냥 하지 뭐. 결혼할 거란 얘기 또 뭐야? 그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하면 회사에서 결혼 축하금도 주던데 2배로 받고 잘 됐지 뭐. 남자친구는 철부지 아이처럼 웃으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 포옹 하나에 마음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군요. 그 뒤로 저와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하도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고 닥달을 해서 얼떨결에 말이죠. 우선 제일 먼저 아빠와 남동생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다행히 두 사람 모두 밝고 싹싹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빠는 벌써부터 우리 임서방 하면서 애정을 숨기지 않으셨죠. 다행이다 싶은 한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한테 그렇게 예쁨 받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편부가정의 고졸. 게다가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도 더 많았으니까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가 빠지는 게 많았죠. 게다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날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자친구네 집은 그 지역에서도 제일 비싼 노른자 땅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깃집을 하시는데 그게 제법 잘 돼서 벌어들이는 돈이 꽤 쏠쏠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위축된 게 눈에 보였던 걸까요?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마. 자기처럼 예쁘고 참한 여자를 싫어할 어른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회사 부장님들도 다 자기 좋아하잖아. 그냥 부장님들 상대하는 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걱정 말라는 남자친구의 말과 달리 예비 시부모님들은 역시나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어찌나 차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는지 체할 것 같았죠. 제가 사온 케이크로 후식을 먹을 때쯤엔 예비 시아버지의 질문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 우리 주호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네, 전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은 어디 나왔나? 대학은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갔어요. 바로 취직했습니다. 그래? 주호한테 대강 듣기는 들었네. 아버지가 택시 일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러자 가뜩이나 안 좋던 아버님의 표정이 더욱 나빠졌어요. 아마 저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잠자코 입을 다물었습니다.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집안 돈 자랑한다는 게 천박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괜히 아빠가 복권 당첨된 것까지 말하게 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복권 당첨된 뒤로 친척들에게 너무 시달렸던 탓에 저희 가족들은 어디 가서 복권에 복자도 꺼내질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저희 집이 복권에 당첨돼서 부자가 됐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온 날 저는 빵점짜리 성적표를 받은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압박을 넣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미오와 줄리엣 같다면서 더욱 저에 대한 사랑이 불타는 것 같다고 했죠. 걱정하지 마 자기야. 나 우리 집 4대 독자야. 지금까지 부모님이 내 말 안 들어준 적 한 번도 없어. 이번에도 단식투쟁 좀 길게 하면 바로 오케이 하실 거야.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는 애도 아니고 그런 수법이 설마 통할까 싶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되어보기로 한 거죠. 저는 주말마다 예비 시가에 과일이며 직접 한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방문했어요. 그리고 손수 예비 시부모님의 밥상을 차려드리고 설거지며 청소도 자처해서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저를 보는 예비 시부모님의 눈이 조금쯤은 부드러워지더군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애가 살림은 좀 할 줄 아네요, 여보.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에 아버님도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던 날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그토록 바라던 결혼 허락도 받을 수 있었죠. 혹시라도 예비 시부모님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서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당일날 갑자기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이야, 어떡하지? 아빠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미안해. 근데 너도 정식이 알지? 그 사고로 반신마비된. 오늘 재활 치료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늘 와주던 기사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대. 그걸 어떻게 거절하겠니? 아빠는 복권에 당첨된 뒤로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가진 게 많을수록 나눠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단체에서 만난 분이 갑자기 차가 필요해져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도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에게 아빠가 좀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좀 불쾌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전 한껏 긴장한 채로 동생과 함께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빠는 일을 끝내고 바로 식당으로 오기로 한 상태였죠. 먼저 도착한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준이 왔니? 옆에는 동생? 안녕하세요. 김준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듣던 대로 착하게 생겼네. 얼른 앉아요. 사전에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동생의 불편한 다리에 대해선 미리 언지를 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집안과 집안의 만남인 만큼 그런 부분은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남자친구 어머니는 동생의 불편한 다리를 보고도 크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냥하게 웃는 낯으로 동생과 저를 테이블로 이끌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긴장한 동생이 평소보다 더 다리를 절뚝였던가 봐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만 싸늘한 목소리로 생각했던 것보다 다리 상태가 더 심한 것 같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물론 동생까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죠. 아니, 이는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옆에 있던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님은 보란듯이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분명 주한테 듣기로는 티가 하나도 안 난더니만 티가 안 나긴 딱 봐도 절름발이 장애인인 걸 알겠는데. 아버님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애인이요? 제 반문에 남자친구네 아버지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세 등등하게 눈을 치켜떴어요. 아니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따져 물어? 그럼 장애인의 장애인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어? 이거 혹시 유전되는 병은 아니야? 우리 임시감은 피 더럽히는 꼴을 나는 못 본다. 어떻게 어른이 됐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눈앞이 새하얘지고 온몸이 떨리더군요. 남자친구 아버지가 뭐라 더 말했지만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전 일단 동생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금 들어오는 거 장인어른 차 아냐? 남자친구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은 물론 저와 동생도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룸 밖으로 바로 주차장이 내려다 보이는 구조라서 아빠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죠. 혹시라도 늦을까봐 헐레벌떡 달려오시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문득 눈살을 찌푸리더군요.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택시 일한다고 했지? 그 목소리엔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무시와 경멸이 깔려 있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 집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너 하는 노력이 가정에서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했는데 방금 나한테 대두는 꼴을 보아하니 안 될 것 같다.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믿는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알 수 있었죠. 파혼하자는 거였어요. 그토록 두려워야 하던 일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오히려 제가 먼저 이 결혼 없자는 말을 하지 못해서 분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못 배워먹은 집안의 며느리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저를 때릴 것처럼 가까이 다가왔어요. 놀란 남자친구가 그 사이로 끼어들었죠.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자친구는 자기 아버지를 진정시킨 뒤 자기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하면서 저를 탓했어요. 기가 막혔죠. 더는 볼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동생이 손을 잡고 나오려는데 어느새 도착한 아빠가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그저 본인이 늦었다는 생각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묻지도 않은 변명을 마구 쏟아내시더군요. 단골 승객분이 계신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꼭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해서 몸이 불편한 분이라 거절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빠가 거듭 사과해도 남자친구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희 아버지를 보더군요. 김 사장님 아니십니까? 뒤늦게 남자친구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한 아빠도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임 사장! 우리 예비사이한테 아버지가 고깃집 판단 얘긴 들었는데 그게 자네였나? 그러게요. 한국당 참 좋습니다. 설마 여기서 뵙게 될 줄이야.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가 하는 고깃집은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상가 건물에 새 들어있는 가게였어요. 요즘 장사가 안 된다고 하도 사정사정을 해서 몇 달째 월세 밀리는 것도 봐주고 있던 가게였던지라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설마 예비시가에서 운영하는 가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세아가한테 듣기로는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네. 원래 본업은 택시기사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상가 건물도 한 채 갖게 됐지. 전 그것도 모르고.
대놓고 저희 집을 깔봤던 시아버지는 어색한 웃음만 짓더군요. 그리고는 언제 상견례를 없자는 말을 했냐는 듯이 저희 아빠를 인솔해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더 서 있지 말고 앉으시죠, 김 사장님.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저희가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술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드시죠. 싹 바뀐 태도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지금껏 잠자코 있던 남자친구도 상황 파악을 한 건지 제게 다가와 뭐야, 자기네 집 그렇게 부자였어? 근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속물적인 표정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쓰고 있던 콩깍지가 확 벗겨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예비 시부모님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할 때도, 심지어 오늘 제 동생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도 남자친구는 그저 뒷짐만 지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비 시부모님을 따라가려는 아빠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들어갈 거 없어. 나 이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냥 집에 가자.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사람들이 그동안 가난한 편부 가정에서 자란 고졸 출신 여자애갖고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그래도 그동안 바보같이 참고 버텼는데 오늘은 준석이 다리가 치고 병신이네 뭐네 유전되는 건 아니냐 하면서 대놓고 막말을 하더라. 다른 건 몰라도 가족 욕하는 건 참지 말라고 아빠가 가르쳤잖아. 나 아빠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아무 말을 더 하지 마. 제 말을 들은 아빠의 표정이 그대로 무섭게 굳어졌어요. 한참 침묵하던 아빠는 제 남자친구를 부르더군요. 임서방, 지금 내 딸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인가? 네?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게 대답이 됐다고 생각했는지 아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더 볼 것도 없겠다. 저는 동생과 아빠를 따라 그렇게 상견례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저기 잠시만요 하면서 붙잡았지만 그냥 무시했죠. 상견례장을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차단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회사도 사직서를 내고 나가지 않았죠. 남자친구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자 나중엔 남자친구 부모님까지 연락이 와서 그날 큰 실수를 했다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상대해봤자 저만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싹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상의 끝에 예비 시갈 사던 고깃집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서로 껄끄러지기도 했고요. 내 동생을 모욕한 집안을 우리 건물에서 장사하게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월세를 거의 반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낼 명분은 충분했죠. 상황이 그렇게 되자 남자친구네 집안도 더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바로 태도가 싹 달라지더군요. 이 건물에서 나가면 뭐 우리 가게가 망할 줄 알아? 더욱 좋은 곳을 알아보던 차였는데 차라리 잘 됐어. 이딴 구시 건물에서 누구를 장사하고 싶은 줄 아냐고? 남자친구네 아버지는 나가는 날까지 바락바락 악을 쓰며 행패를 부렸어요. 심지어 주방 타일을 모조리 깨부수고 바닥 곳곳엔 장사할 때 쓰던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고 나갔죠. 아빠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 했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업자 불러서 망가진 부분 싹 고치고 마무리 청소까지 했고요. 그 비용 그대로 보증금에서 빼고 줬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네 아버지는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뭐야? 왜 돈을 이것만 줘? 어디서 돈은 똑바로 뜨고 사기를 치려고 해? 경찰서 가서 콩밥 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어? 하며 화를 내더군요. 전 말없이 수리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보시고 제가 한 푼이라도 잘못 계산한 게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쪽 말처럼 경찰서 가서 따져보자고요. 뭐? 그쪽? 나이도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 있어?
아이, 됐다.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두고 봐. 내가 요 앞쪽에 새로 지은 상가로 입주하거든. 여기서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남자친구네 아버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네 고깃집은 이전 후에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원체 힘들기도 했고요. 저희 상가 빈자리에 들어온 가게도 고깃집이었는데 거기가 가격도 싸고 맛도 좋아서 대부분의 동네 손님들을 싹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쌤통이었죠. 결국 1년도 안 돼서 남자친구네 고깃집은 문을 닫았어요. 예비 시간은 정신을 못 차리고 빚까지 끌어모아 같은 자리에 치킨집을 열었다가 그것도 싹 망하고 말았죠. 전 회사 동료한테 듣자니 남자친구는 지금도 가게 처분하면서 생긴 빚을 갚느라고 결혼도 못한 채 죽어라 일만 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최근엔 주식에 손을 대서 죄다 말아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죽지 못해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가 그렇게 산다니 씁쓸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차피 더는 엮일 일 없는 남남인데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전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가족들과 사이도 더 돈독해졌고요. 몇 년 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전 남자친구와 달리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하지만 주말마다 먼저 친정에 가자고 해서 아빠와 바둑도 두고 남동생 데리고 낚시도 가는 좋은 사위이자 매형이랍니다. 저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시가 어른들도 남편만큼 교양 있고 좋은 분들이에요. 사돈어른 혼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냐면서 먼저 저희 아빠한테 연락도 자주 하시고요.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다녀오시기도 하세요. 아빠가 우리 딸 결혼 참 잘한 것 같다면서 웃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전 남자친구와의 끔찍한 이별 후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